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코로나 얘기를 빼놓고선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정상적인 일상은 어렵게 됐죠. 올해 1분기 세계 경제 성장률도 1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을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보고서를 쓴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은 세계 경제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하강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는데요. 세계 경제가 유기적인 그물로 촘촘히 이어져 있는 글로벌 경제 시대. 우리 경제는 어떤 환경인지, 또 우리가 나가야 할 비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경제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고 있는 분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코로나19가 글로벌 경제에 전대미문의 충격을 주고 있다. 세계무역기구는 올해 세계 무역량이 전년 대비 32% 감소해 대공황 이후 최악의 하강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교역량이 12% 줄은 것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다. 수출 의존도가 유난히 높은 우리나라는 수출 감소와 경기 불황을 피하기가 어렵다. 글로벌 팬데믹 속에서 우리 산업은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기술의 진전, 수요 맞춤형 생산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하는 과제도 더해져 있다. 이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것인지 집단 지성을 발휘하고 있는 산업연구원의 장지상 원장을 만나본다. 자,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저희 시청자분들께 예. 과연 산업연구원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산업연구원은 지금 1976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지금 한 40년이 좀 넘었는데요. 45년 가까이 됐는데 네. 산업 분야와 국제 통상 분야의 정책을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국책 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진은 한 150명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에 한 100여 명이 박사급입니다. 네.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분야를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주력 제조업하고 서비스업의 업종별 경쟁력과 진단하고 경쟁력 향상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두 번째는 글로벌 무역 동향, 그리고 무역 대외 정책 관계, 이런 것들을 통상 측면에서 연구하는 연구진이 있고, 세 번째는 이 산업 혁신 정책을 연구하는 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산업 정책과 동시에 중소벤처기업의 기업 정책 연구, 그리고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산업 정책을 연구하는 그런 세 가지 분야의 연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말씀을 들어보면 진짜 우리 산업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자, 그동안 뭐 40년 넘게 자, 기관이 운영이 되어 왔는데 그동안 좀 이룬 성과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그동안 사실 산업연구원은 주요한 어떤 산업의 어떤 길목마다 많은 역할을 해왔는데요. 우리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력 제조업들 네. 육성에 사실 대부분 우리가 기여를 해왔죠. 뭐 한 예를 든다면은 이제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 80년대 초중반 당시에 우리 자동차 산업이 우리 나라의 실정에 안 맞다. 그래서 비교 우위로 볼 때 자동차 산업 이 육성이 맞느냐, 이런 여론이 많았는데, 네. 저희들이 자동차 산업이 갖고 있는 이 산업 파급 효과, 전후방 연관 효과, 이런 거를 들어서 육성을 해야 된다고 연구를 많이 하고, 네. 역시 그게 채택이 돼서 지금 저희들이 세계 4대 자동차 강국으로 네. 육성되어 있는 게 대표적인 예.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03년 참여정부부터 시작된 국가균형발전 네. 정책에도 저희들이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를 만들어서 그 정책을 뒷받침해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작년에 산업자원부에서 제조 르네상스 비전 이런 것도 발표했고, 그것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비해 가지고 네.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네. 육성 정책이나 경쟁력 강화 정책을 발표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전부 저희 산업
연구원에서 네. 그 연구로 뒷받침된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최근 경제 상황이 불투명해지고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앞으로 우리 산업연구원 장지상 원장님과 함께 글로벌 저성장 시대 새로운 정책, 방향과 또 과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자, 우리나라 보면 글로벌 경제 흐름에 좀 크게 좌우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국가에 비해서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가 좀 높기 때문이 아니냐, 뭐 이런 또 얘기도 있습니다. 자, 우리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과의 밀접도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예, 지금 뭐 정확한 지표는 조금 복잡해서 그 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네.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 독일 이런 그 제조 강국들에 비해서 네. 양적으로 우리가 지표를 계산해 보면은 네. 양적인 지표에서 상당히 높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내수 시장이 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출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또 해외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는 것을 보면은 네. 예컨대 자동차 같으면은 현대자동차가 외국에 진출을 할 때 협력 업체들이 동반 진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질적으로 연계가 돼 있는 면이 다른 나라보다 좀 높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많은 분야에서 뭐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부품의 수입 의존도 또 해외로 이전된 공장들 뭐 이런 거를 좀 보면 우리 산업이 좀 풀어야 될 과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옵니다. 뭐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일본 수출 규제 때 좀 이런 걸 좀 절실히 느끼기도 했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렇죠. 이제 이게 저희들이 그 해외로 공장을 제조업 공장들이 이전하기 시작한 게 네. 중국이라든지 혹은 다른 개도국의 어떤 산업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금이 싸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장을 거기 가서 만들지 않을 수 없는 그 싼 임금으로 인해 가지고 네.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주 첨단의 소재나 혹은 첨단의 부품을 일본서 수입을 해가지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중간재나 부품을 또 만들어서 그것을 중국의 현지 공장이나 중국 기업에게 수출을 하면은 네. 중국이 거기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이나 EU에 판매해 수출하는 네. 이런 이 동아시아 내에서의 어떤 국제 분업 구조가 그동안에 형성이 되어 왔고 예.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네. 이게 이제 저희들이 문제점이 노출이 되는데 하나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산업 생태계가 한쪽 부분이 취약해지는 산업 생태계의 강건성 문제가 하나 노정이 되고 네. 이제 중국도 스스로 이제 부품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우리를 쫓아온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저희들이 그 이제 문제가 이제 노정이 됐고 그것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고쳐 나가야 되는 거고 네. 그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우리가 그 문제점을 고치는 계기가 된 거죠. 네. 네. 자, 우리나라 소부장 산업, 뭐 네. 숨은 주역은 중소기업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또 어떤 한편에서는 대기업의 뭐 이런 하도급 구조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뭐 중소기업이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 원래 그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은 대기업형 산업이 아닙니다. 네. 특히 지금 일본이 지난번에 우리 수출 규제를 통해서 했던 그 규제한 소재들도 보면 일본의 중견 기업들이 대부분 만드는데 그 중견 기업들의 기술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예. 세계 시장 점유율이 어떤 거는 뭐 90% 가까이 되는 것도 네. 있고 한 60% 정도 이렇게 되는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네. 우리도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이 소재 부품 장비는 강소기업, 네. 강한 어떤 중견 기업들 이걸 육성을 해야 되는데 예. 사실 이제 중요한 것은 한국의 경우에 이제 좀 독특하게 네. 이게 이제 그
대기업 중심으로 이 산업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수요 독점적인 어떤 이런 구조가 형성이 돼 있죠. 네. 그런 와중에서 이제 이 수요 독점적 대기업이 거래를 하다가 뭐 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한다든지 중소기업이 갖고 온 기술을 탈취한다든지 네. 뭐 이런 불공정 거래 행위가 굉장히 많았죠. 네. 그래서 그런 구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이 소부장 산업이 육성이 안 됩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새로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공정 경제를 굉장히 강조해가지고 네. 기술 탈취라든지 음. 부당한 단가 인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정거래 당국이 굉장히 많이 규제를 하고 네. 중소기업부에서도 굉장히 상당히 큰 그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래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중소기업들의 혹은 중견기업들의 소재 부품 장비의 필요성을 대기업들이 자기들이 이제 스스로 느낀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일본이 수출 규제를 딱 들어가니까 네. 아 이거 자기들이 이제 그 동안에는 뭐 바로 옆에 있는 일본에서 그냥 필요할 때 네. 언제든지 수입해서 쓰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는 일본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네. 일본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되겠구나. 네. 이런 거를 느끼고 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스스로 이제 국내에서 하는 기업들하고 협력을 해서 소재를 개발해서 우리가 다변화를 해야 되겠구나 네. 하는 걸 느끼고 있는 겁니다. 예. 바로 이런 수요 대기업들이 그런 거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네. 유인이 생겼기 때문에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정책이 충분히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뭐 우리 소부장 산업 같은 이 제조업의 경쟁력 항상 뭐 당연히 중요하고 또 선진 제조국이 오랜 기간 축적해온 뭐 양적이고 또 질적인 이런 노하우들, 자 이런 노하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제조업의 도약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좀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우리 사회자님 지금 지적이 보통 이제 이런 이야기죠.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소재, 부품, 장비 이 산업을 육성하고 네. 그렇게 해서 전체 우리 산업 생태계를 제대로 갖추겠다. 네. 이런 이제 정책을 발표했을 때 일각에서는 실제로 그 소재 산업이라는 게 몇십 년이 걸려서 일본이 만든 거고 네. 그거를 우리가 하루아침에 따라갈 수 없다. 네. 굉장히 어렵다. 예.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네. 그런 면도 있지만은 지금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네. 나오고 예. 최근에 그런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용하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이제 일상생활에 이제 응용이 되기 시작한 거죠. 네. 특히 이게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보면은 이 숙련을 대체하는 우리가 스마트 공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마트 공장에서 센서라든지 IoT 기술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그 빅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네. AI로 이걸 분석을 해서 최적화하는 이게 네. 숙련을 대체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네.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스마트 제조 전략으로 가게 되면 이런 오래된 노하우를 충분히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있다. 네. 최근에 와서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제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는데도 네. 지금 후보 물질을 예. 예전 같으면은 뭐 몇 년이 걸려서 후보 물질을 해도 많이 못 만들던 것을 지금은 간단하게 해서 AI로 분석을 해가지고 한 달 만에 네. 100건씩 만들어내거든요. 그만큼 이게 이제 시간을 네. 단축할 수 있는 그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하면은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조업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 시기를 이용해서 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때를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렇죠. 네. 지금 세계 경제가 역대 최대 뭐 부채 비율을 좀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데 하필이면 또 이 와중에 코로나19가 우리 경제뿐만이 아니고 뭐 글로벌 시장에 좀 치명타를 입히고 있는 모습인데, 자 지금 국내외 경제 그리고 또 산업 동향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사실 뭐 다 어렵죠. 네. 작년에 아마 뭐 코로나19가 언제 정확하게 뭐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중국의 우한 이를 봉쇄하기 시작한 게 이제 1월 중순 네. 지나면 1월 한 20일경이 될 네. 거고 그 이후부터 이제 전 세계로 이제 가게 됐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이렇게 세계적 대유행으로 갈 줄 몰랐습니다. 네. 몰랐는데 결국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이제 방역이기 때문에 예. 사람 간의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거니까 사람 간의 접촉을 없애야 되니까 네. 경제 활동을 못 하게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게 셧다운이 되니까 소비나 뭐 생산이나 이런 게 생산 활동을 하러 출근도 못 하고 네. 그다음에 뭐 뭔가를 내가 소비 활동을 하러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네.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경제를 보면은 뭐 상당한 정도로 지금 피해를 입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제 3월 한 중순부터 시작해서는 미국, EU 뭐 점점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퍼졌는데 그 중간에 이제 저희들이 있는 거죠. 네. 저희들은 2월 말 정도부터 1월 정도부터 해서 뭐 이렇게 조금 일상생활에 좀 위축을 가져왔지만은 한 2월 말부터는 뭐 본격적으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아직도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월 말부터 이제 우리가 4월 말까지 한 2달 정도 되는데 한 2달 동안 상당히 어려웠죠. 지금도 어려운 상태고 거기다가 이제 세계적 대유행으로 갔으니까 네. 굉장히 이제 어려운데 제일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업종은 우선 사람 간 이동이라든지 대면을 해서 하는 뭐 이런 활동들에 의해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있는 부분들.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우선 제일 작게는 음식, 숙박, 여행 뭐 네. 이런 부분들. 네. 그다음에 동시에 항공, 네. 국제 여행하고 관련된 면세 전문 이 관련 산업들 이런 산업들이 직접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양한 업종에서 피해를 좀 보고 있는데 예. 자, 업종별로 좀 지원해야 될 방법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좀 어떤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지원이라고 하는 게 참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핀셋 지원하면 제일 좋은데 지금 네. 우리가 가장 바람직하게 된 건 현재 이 코로나19는 종식 선언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왜 그렇게 보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 세계적 대유행으로 갔거든요. 네. 근데 그것과 함께 이게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일부 지역에서만 발발하고 유행을 했으면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도 네.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고 전염이 안 되도록 하고 거기서 다른 데로 못 나가도록 하면 네. 이게 뭐 종식 선언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종식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에서만 했거든요. 네. 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스도 중국 남부 지역하고 홍콩, 싱가포르 이쪽 광동성 지역 일부에서만 유행을 했기 때문에 예. 종식 선언이 가능한데 이거는 대유행으로 갔는 데다가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는 데다가 팬데믹으로 갔기 때문에 네. 이거는 종식 선언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네. 언제 끝날지를 잘 모르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방역이 우선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네네. 사람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걸리면 감염이 되면 안 되니까 방역이 제일 우선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방역을 우선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집에서 안 나와야 되고 사람을 못 만나야 되고 결과적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죠. 네. 방역이 우선이니까 단기적으로는. 네네. 그 자연스럽게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그 기간에는 예. 제일 중요한 게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 경제 활동 위축으로 인해서 뭔가 생산력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생산력을 유지하고 네. 고용도 유지하고 생계도 유지하고 네.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쉽게 이야기하면. 네. 그런 업종에다가 집중적으로 일단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저희들 이 정부에서도 이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지만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을 하고 네. 신규 확진자가 50명 밑으로 내려간다.
는 네. 그때부터는 우리가 생활 방역 체제로 가자 이렇게 네.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왜 50명이냐 하는 것은 네. 신규 확진자가 일정 수 이하로 돼야만 네. 감염원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의료 자원으로. 네. 동시에 감염자 수가 적어야만 현재 의료 자원으로 이 의료 체계가 보호가 됩니다. 유지가 됩니다. 네. 감당을 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가는 경우에는 방역과 함께 이 일상생활을 같이 병행하는 그게 이제 소위 생활 방역 체제로 들어가는 네. 거죠. 물론 일상생활을 뭐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그게 예전에 완전히 정상적인 상태로 가는 건 아닙니다. 왜? 방역을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일정한 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네. 해야 되니까요. 네. 그 단계가 이제 만약에 들어간다.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긴급한 대책으로 생산력을 유지해 왔고 고용을 유지했고 이제 그거를 이용을 해서 네. 그게 이제 살아나도록 내수 그 소비를 진작시켜주고 네. 이게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재정 확대 정책을 써야 되겠죠. 예.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현재는 지금 뭐 미국 시장이나 EU 시장이나 이쪽이 전부 다 뭐 셧다운이 돼 있으니까 수출길이 막혀 있습니다. 네. 수출길이 막혀 있으니까 수출을 주로 하던 기업들은 시장에 물건을 못 팔죠. 네. 물건을 단기간 한 2, 3개월 못 팔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출이 뭐 한 2, 3개월 만에 단기적으로 한 50%씩 이렇게 줄면은 어떤 회사도 못 견디죠. 네.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해가지고 네. 이거를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네. 그렇게 단기적으로 그러면 판매가 잘 안 돼가지고 수입이 없고 수입이 없으면 이제 부도가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고 우리가 흑자도산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런 거를 막아가지고 일단 그런 그거를 통해서 딱 유지를 시켜주고 있다가 그 다음에 미국이나 EU나 이 세계 시장이 좀 열릴 때 네. 우리가 바로 수출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좀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중장기적으로는. 예. 아, 말씀을 들을수록 뭐 근본적인 해법은 빨리 치료제가 특히 뭐 우리나라에서 나왔으면 더할 나위 없겠네요. 그 지금 뭐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일단 진단 키트로 그렇죠. 한번 그 일단 좀 앞서가고 있잖아요. 앞서가고 있는데 네. 치료제나 백신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된다 그러면 이 바이오 헬스 산업의 어떤 그 브랜드 네임이 그렇죠.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예. 네, 원장님. 자, 우리 산업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하면 자, 우리 산업이 새로운 가치 창출자로서 좀 재도약하는데 좀 전략이 좀 필요하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작년에 우리 그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하게 된 그 바로 문제 의식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네. 새로 우리 이 제조업이 재도약을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너무 생각보다 빨리 따라와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위기 의식을 느끼고 그걸 네.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이 기술이라든지 뭐 투자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규제라든지 네. 통상이라든지 이런 각 분야에서 예. 기능별로 예. 어떤 정책을 펴가지고 비전을 달성할 것이냐 하는 그런 정책들이 추가로 좀 네. 이발이 돼야 되겠다 네. 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그런 그 각 분야별 그 정책을 조합해가지고 전체를 이끌고 나가는 네.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이건 뭐 좀 하다가 말고 이러면은 이건 효과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능별 정책들을 서로 보완적으로 잘 조합을 해가지고 한 군데서 좀 이렇게 어그러지면은 또 끌어오고 이쪽에서 어그러지면 끌어오고 이렇게 전체를 어우러서 네.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제도라든지 어떤 그 시스템 네. 이런 거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네. 그런 게 아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뭐 경제 얘기하면은 최근에 이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국내외 경제 너무 힘들다고 뭐 그쵸. 말들 많이 하시는데 네. 우리 산업연구원 원장으로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말씀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예, 뭐 그 코로나 19로 정말 그 경제 활동이 워낙 위축이 돼가지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외출도 못 하고 잘, 그렇죠. 그다음에 뭐 친구도 잘 못 만나고 네, 뭐 그런 게 답답할 뿐만 아니고 또 이게 언제까지 가야 되노? 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답답함을 참 많이 느끼실 걸로 저도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뭐 제가 볼 때는 뭐 언론에서도 보도되는 바와 같이 세계적인 이 방역 모범 국가로 네. 이렇게 돼서 네, 좀 답답하시지만 네, 한 앞으로 한 일주일여, 한 10여일 더 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실천하시면 네, 경제 생활은 어느 정도 좀 완전한 정상 수준은 아니지만 네, 상당한 수준의 정상에 가깝게 네,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마침 또 그 저희들이 수출이 대부분 그 중국과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수출의 전체 한 60%가 중국하고 미국입니다. 네, 근데 마침 중국이 지금 그래도 그 일상적으로 이제 좀 돌아가 가지고 수출에는 조금 나을 것 같고 네, 현재 그 EU의 이태리나 혹은 스페인의 추세를 보면은 확진자의 증가세가 조금 꺾였습니다. 네. 변곡점을 지나는 걸로 보이고 미국도 뭐 저 정도 대처를 하고 하면 뭐 좀 조만간 네, 변곡점을 지나고 안정 단계로 뭐 늦어도 한 6월 전에는 안정 단계로 가지 않겠느냐. 네, 뭐 맥시멈 6월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좀 중국 네. 시장으로 좀 버티고 네, 그다음에 이후에는 중국과 미국을 같이 해서 EU 좀 이렇게 버티면 네, 뭐 생각보다는 네, 그렇게 우리가 안 어렵게 극복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모쪼록 네. 그동안이라도 좀 건강을 잘 지키셔서 회복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저희 산업연구원도 네. 이 경제나 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열심히 연구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예. 네, 자, 한국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전략을 준비하는 우리 산업연구원이 있어서 지금의 경제 난국도 잘 헤쳐나가리라 믿습니다. 자,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2030년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맞게 될까요? 어린 시절 공상과학 만화에서나 봤던 것들이 현실이 된 것을 생각한다면 아마도 그리 먼 미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산업을 둘러싼 트렌드는 너무도 빨리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의 모습은 4차 산업혁명의 빠른 전개로 산업과 사회, 개인이 하나로 연결돼 움직이는 초연결 지능정보사회가 될 겁니다.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또 대응을 하고 한국 산업의 미래 비전을 산업연구원이 제시해 주길 기대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